나는 여전히 조정 테이블 건너편에 있던 강민준의 얼굴에 어린 비웃음을 기억한다. 한때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거만하고 자기 만족적인 미소가 이제는 그가 비싼 가죽 의자의 등을 기댈 때 추하게 비틀려 있었다. 김서연 씨는 명시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혼전 계약서에 따라서요. 그는 마치 바둑 고수가 끝내기 돌을 놓듯이 선포했다. 청담동 빌라는 내 겁니다. 투자금도 내 거고요. 제주도 별장도 내 겁니다. 그는 내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윤이 나는 자단나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강조했다. 그의 변호사,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은 상어 같은 최 변호사는 능숙한 동정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옆에 앉은 박지연 변호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 김서연 씨는 정확히 무엇을 받나요? 박 변호사가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웃었다. 정말로 웃음을 터뜨리며 두 손을 펼쳤다. 그녀는 12년 전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녀의 아반떼, 차에 있는 개인 소지품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연극적인 속삭임으로 낮췄다. 작은 글씨를 잘 읽었어야지. 자기야, 이제는 무기가 된 그 애칭에 나는 움찔했다. 박 변호사는 테이블 아래에서 내 팔에 안정감을 주는 손을 얹었다. 12년. 나는 이 남자의 성공을 위해 내조하고 그의 사업 만찬을 주최하고 그의 부동산 인테리어를 총괄하고 그의 발표 자료를 수정하며 12년을 보냈다. 그 12년 동안 우리는 그의 것띠 아닌 우리의 것띠라고 생각했던 삶을 함께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옷장 속 옷가지와 5년 된 국산차 한 대만 남긴 채 나를 버리고 있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조정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우리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사람 말이 맞죠? 내가 서명했어요. 난 23살이었고 어리석었고 사랑에 눈이 멀었죠. 박 변호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죽 서류 가방을 열고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문서를 꺼냈다. 민준이 유망한 사모펀드 대표였고 나는 그의 자신감과 야망에 눈이 멀었던 대학원생이었을 때 결혼식 일주일 전에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였다. 서연 씨, 박 변호사가 정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선임했을 때 혼전 계약서 사본이 없고 민준 씨만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나는 나의 순진함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 안방 금고에 있다고 했어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죠. 그리고 1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다시는 읽어보지 않았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는 그건 형식일 뿐이고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은 우리 공동의 것이 될 거라고 했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바보였어요. 아니요. 박 변호사가 계약서를 내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바보는 강민준 씨였어요. 그는 7페이지를 읽지 않았죠. 나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를 쳐다보다가 그녀가 펼친 페이지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작은 글씨로 된 법률 용어, 조항, 하위 조항들로 빽빽했다. 박 변호사의 잘 다듬어진 손톱이 16조 2항을 가리켰다. 혼인이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 나는 소리내어 읽었고 단어를 하나씩 읽을수록 내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본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혼인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자산은 소유권이나 자금 출처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공평한 분배의 대상이 된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 변호사의 미소는 느리고 만족스러웠다. 두 분의 혼전 계약서는 2년 전에 만료되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협상 대상입니다. 청담동 빌라, 투자 포트폴리오, 제주도 별장, 그의 회사 지분, 모든 것이요. 하지만 어떻게? 민준 씨네 변호사가 이걸 작성했는데요. 그리고 민준 씨는 8년 전에 그 로펌과의 계약을 해지했죠. 아마 자기가 서명한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서요. 박 변호사는 결정적인 소리를 내며 계약서를 닫았다. 법무법인 세종은 명망 있는 곳이었고 그들은 혼전 계약서에 표준 일몰 조항을 넣는 것을 고집했어요. 그들이 모든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상용구였죠. 민준 씨는 몰라요. 내가 속삭이자 깨달음이 찾아왔다. 분명히 모르죠. 박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계속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둘 것인가 하는 점이죠. 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민주는 3개월 전 화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날씨에 대해 말하듯 아무렇지 않게 이혼하고 싶다고 발표하며 나를 기습했다.
나는 나중에 그가 거의 1년 동안 자산을 옮기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사소한 의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는 차이로 기록하며 치밀하게 이혼을 계획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계산적이어서 내가 그의 비싼 시계와 커프스링크를 요구할까봐 사무실에 두기 시작할 정도였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상한 평온함이 내게 자리 잡으며 내가 결정했다. 그가 아무런 방책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멀리 가려는지 한번 보죠. 박 변호사는 잠시 나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전략이에요. 그가 너무 안심하면 자산을 은닉할 수도 있어요. 민준 씨의 오만함은 항상 그의 맹점이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자산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기지 않을 거예요. 혼전 계약서가 모든 것을 보호해준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정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몇 달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민주는 여전히 그 참을 수 없는 비웃음을 띤 채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우리가 돌아온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변호사가 그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자 그는 킥킥 웃었다. 입장을 재고해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조정관이 박 변호사에게 물었다. 저희는 강민준 씨가 제시한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박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제 의뢰인은 혼인 생활과 부부 공동 재산 취득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민주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건 무의미해요. 혼전 계약서는 명백합니다. 나는 박 변호사와 눈을 마주쳤고 그녀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요. 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제안하자 모두가 놀랐다. 더 진행하기 전에 제 선택지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분명히 눈물이나 분노를 예상했을 것이다. 3개월 전 그의 비서와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에게 두 가지 모두를 풍부하게 보여주었다. 이제 나의 침착함이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좋아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혼전 계약서가 마법처럼 바뀌지는 않을 거야, 서연아. 그가 알기만 했다면. 조정실을 나설 때 민주는 이미 전화 통화를 하며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를 버릴 방법을 계산하는 낯선 사람이 되어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어떡하죠?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있게 되자 내가 박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제 그녀가 조용한 결단력으로 말했다. 그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민준이 이혼을 요구한 이후 처음으로 나는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의 불꽃을 느꼈다. 희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그 전조일 것이다. 때때로 정의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오며 때로는 7페이지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 이제 그의 집이라고 부르는 주방에 서서 3년 전 리모델링 때 내가 직접 골랐던 대리석 조리대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돌의 결무늬는 파도를 연상시켰고 내가 자란 바닷가처럼 그 패턴에는 위안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민주는 비용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의 사업 파트너가 저녁 파티에서 내 선택을 칭찬하자 마지못해 따랐다. 커피는 식어버렸고 나는 추억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고 있었다. 이 집을 둘러싼 12년의 기억들. 첫 겨울에 지하를 침수시켰던 배관 파열 사고. 내가 민준의 고객들을 매료시키고 그가 계약을 성사시켰던 저녁 파티들. 주요 투자가 실패한 후 서재에서 머리를 감싸 쥔 글을 발견하고 이사회에 제출할 발표자료 재구성을 돕느라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그날 밤. 아직도 여기 있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갈랐다. 그는 러닝복 차림으로 문가에 서 있었고 에어팟을 손에 든 채 그의 얼굴에는 조바심이 역력했다. 그는 대부분 시내 오피스텔에서 지냈지만 가끔 물건을 챙기러 혹은 내가 의심하듯이 이곳에서의 내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돌아왔다. 나 여기 살아. 내가 대답했고 그 말은 의도했던 것보다 날카롭게 나왔다. 지금은 말이지. 그가 눈을 굴렸다. 그것에 관해서 말인데 내 변호사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하라고 하더군. 조정은 아무 진전이 없고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집을 시장에 내놓고 싶어. 그 무심한 잔인함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쉽게 해체할 수 있을까? 나를 12년 된 아내가 아니라 불편한 세입자처럼 취급하며 나는 억지로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천천히 마시며 마음을 다잡을 시간을 벌었다. 박 변호사는 혼전 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말했다. 민주는 웃었고
그 소리는 높은 천장에 우리 주방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박 변호사는 내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 혼전 계약서는 철옹성 같아. 최 변호사가 나에게 확신시켜줬어. 최 변호사, 그의 현재 변호사, 배우자를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으로 악명 높은 냉혹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우리의 원래 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혼전 계약서는 항상 이의 제기를 당해요. 내가 계속 주장했다. 이건 아니야. 그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는데 내가 지금도 충실하게 채워두는 것이었다. 봐, 서연아, 이걸 필요 이상으로 추하게 만들지 마. 아반떼랑 내 옷까지 챙겨서 새로 시작해. 넌 아직 충분히 젊잖아. 알잖아. 그가 막연하게 손을 흔들었다. 충분히 젊어서 뭘 하라고? 민준 씨? 내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약간 불편해 보이는 예의는 차렸다. 다른 사람을 찾든 아이를 갖든 네가 원했지만 내가 줄 수 없었던 것들 말이야. 그 위선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우리는 민준의 경력이 항상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그의 주 60시간 근무, 끊임없는 출장, 나중에 시간이 있을 거라는 그의 주장. 그러다 나중은 절대가 되었고 그 후에는 이혼이 되었다. 내 미래를 걱정해주다니 참 관대하시네요. 내가 말했다. 그는 비꼬는 말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난 공정하게 하려는 거야. 혼전 계약서는 네가 결혼할 때 가져온 것만 정확히 주는 거야. 아무것도 없었잖아. 나는 결혼 생활 동안 기여했어요. 그는 러닝워치를 확인하며 대화를 끝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넌 내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 이 집에서 살았고 비싼 옷을 입었고 멋진 휴가를 갔잖아. 네가 잠시 중단해야 할 진짜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각 단어는 따귀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의 경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쳐두었던 내 미술사학 석사 학위. 그의 일정에 맞춰 조정한 내 프리랜서 박물관 컨설팅 일.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거나 지금은 재정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원히 미뤄졌던 내가 시작하고 싶었던 사업. 10시에 박 변호사랑 약속이 있어요. 나는 소리치고 싶은 모든 것을 삼키는 대신 말했다. 오늘 대부분 밖에 있을 거예요. 좋아. 난 오늘 밤 오 회장님 댁과 저녁 약속이 있으니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는 에어팟을 조절했다. 다음엔 너도 같이 가. 사모님께서 계속 네 안부를 묻더라. 오 회장님 댁, 그의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었다. 오 회장님과 사모님. 내가 그들의 별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도왔고 민준이 잊었을 때 내가 그들의 결혼기념일을 기억했고 민준에게 적절한 선물을 보내라고 상기시키기 위해 내가 달력에 그들의 아이들, 이름과 생일을 저장해 두었던 사람들. 유나 씨는 그들을 벌써 알아요? 나는 그의 26세 비서이자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상냥하게 물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럴 필요 없어, 서연아. 그냥 당신 고객들이 당신이 자기보다 반이나 어린 여자 때문에 아내를 버렸다는 걸 아는지 궁금해서요. 오 회장님 댁 따님들이 유나 씨보다 나이가 많지 않나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 사생활은 그들과 상관없어. 재미있네. 당신이 나를 완벽한 아내로 내세우고 다닐 때는 그게 그들 사업이었잖아. 나 뛰러 갈 거야. 그가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그는 문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서연아, 오 회장님 댁은 15년 동안 내 고객이었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가 떠난 후 나는 분노의 눈물을 참으며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때까지 조리대를 꽉 잡았다. 몇 년 동안 나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분노를 억누르고 삼켜왔다. 이제 잃을 것도 없는 지금. 나는 그가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박 변호사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하라고 나를 격려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직 생생한 우리 대화의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아파트를 찾으라는 민준의 지시, 내 기여에 대한 그의 묵살, 우리가 함께 구입했던 그의 집에 대한 언급, 유나에 대한 그의 인정. 박 변호사와의 약속은 사실 정오까지였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지갑을 들고 민준이 우리 삶에 집중하라고 설득하기 전에 내가 시간제 컨설턴트로 일했던 항상 명쾌함을 찾을 수 있었던 단 한 곳,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향했다. 목요일 아침 미술관은 조용했다. 나는 현대미술관을 거닐었고 익숙한 예술작품들이 내 달아빠진 신경을 진정시켰다. 항상 나를 끌어당겼던 김한기 화백의 그림 근처에서 나는 수년간 함께 일했던 윤 관장님을 만났다. 서연 씨, 그녀가 따뜻하게 나를 안았다. 소문 들었어. 괜찮아? 괜찮다는 정의에 따라 다르죠. 나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살아남고 있어요. 윤 관장님은 내 팔짱을 끼고
거대한 그림을 마주한 벤치로 나를 이끌었다. 모든 걸 말해봐. 그리고 네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부분은 빼놓지 말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그건 아직 진행 중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혼전 계약서, 일몰 조항, 그리고 우리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관장님은 내가 그것을 보도록 허락하기 훨씬 전부터 민준이 내 경력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를 항상 싫어했다. 그는 내 일을 존중한 적이 없어.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가 말했다. 이사회에서 웨스트필드 컬렉션 큐레이션을 특별히 요청했을 때조차 그는 마치 그게 귀여운 취미인 것처럼 행동했지. 알아요. 그 말들은 인정하기 고통스러웠다. 그냥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글쎄, 이제는 똑똑히 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서연 씨를 보자고 한 거야. 그녀가 태블릿을 꺼냈다. 특별 소장품 책임자 자리가 비었어. 네가 원하면 내 자리야.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건 내가 몇 년 전에 꿈꿨던 직업이었다. 민준이 그것이 우리 생활 방식에 너무 많이 방해가 될 것이라고 설득하기 전에 전 못해요. 민준 씨는 절대. 나는 내 자동적인 반응의 부조리함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문장 중간에 말을 멈췄다. 민준 씨는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민준 씨는 시간에 대해 불평할 것이다. 민준 씨는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할 것이다. 강민준은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나는 대신 물었다. 윤 관장님의 미소가 넓어졌다. 다음 달은 어때? 이혼 드라마를 정리할 시간을 줄 거야. 완벽해요. 나는 가슴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가능성, 흥분, 미래가 닫히는 대신 갑자기 내 앞에 열리고 있었다. 박 변호사를 만나러 미술관을 떠날 때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서 휴대폰이 울렸다. 최 변호사가 내일 만나고 싶어해. 네가 관심을 가질 만한 합의 제안이 있대. 합리적으로 행동해. 나는 화면을 보고 미소 지었다. 합리적으로 행동해. 내가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할 때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다.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 합리적으로 행동해라. 부모님 댁 방문에 대해 합리적으로 행동해라. 내 경력에 대한 열망에 대해 합리적으로 행동해라. 이번에는 나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힘과 특권을 소리치고 있었다. 모두 번쩍이는 표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그리고 내가 의심하기로는 상대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든 의자. 나는 그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고 내 자리와 민준이 차지한 푹신한 가죽 의자 사이에 극적인 차이를 예민하게 의식했다. 3개월 전이었다면 통했을 계산된 위협 전술이었다. 이제 박 변호사가 내 옆에 있고 7페이지에 대한 지식을 내 무기고에 안전하게 넣어둔 채 나는 그것이 거의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서연 씨. 최 변호사가 시작하며 내 결혼 후 성을 마치 일시적인 대여물인 것처럼 강조했다. 이 문제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해결할 합의 제안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가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어준 문서를 받아들고 훑어본 후 내게 건넸다. 나는 나를 쳐다보는 모욕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천천히 읽었다. 아반떼, 내 개인 소지품, 민준이 매년 자신의 와인 셀러를 위해 투자 와인에 쓰는 돈의 일부에 불과한 5천만 원의 위자료, 그리고 30일 이내에 집을 비우라는 요구. 이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공평한 건가요? 박 변호사가 물었고 그녀의 어조는 그 질문을 결코 순수하지 않게 만들었다. 최 변호사는 손을 맞잡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혼전 계약서를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관대한 것입니다. 강민준 씨는 그 문서에 명시된 것 이상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과장된 지루함으로 잘 다듬어진 손톱을 검사하고 있는 민준을 흘끗 보았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연극이었다. 그가 모든 카드를 쥐고 상대방이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협상.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관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의 눈이 내게 쏠렸고 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넌 불합리하게 구는 거야, 서연아. 혼전계약서는 명백해. 혼전계약서가 항상 보이는 것처럼 명백한 것은 아니에요. 박 변호사가 냉정하게 끼어들었다. 혹은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 변호사의 미소는 결코 그의 눈에 닿지 않았다. 이 특정 계약서는 최고 수준의 로펌에서 작성했습니다. 제가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나는 그가 정말로 철저히 검토했는지 아니면 민준처럼 세부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표준적인 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순히 가정했는지 궁금했다. 그 생각은 나를 대담하게 만들었다.
말해봐요, 민준 씨. 내가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우리 혼전계약서 실제로 읽어본 적 있어요? 전부 다요? 그의 눈썹이 모아졌다. 당연히 읽었지. 난 바보가 아니야. 최근에요. 아니면 12년 전 우리가 서명했을 때요? 민주는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며 짜증을 드러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법률 문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박 변호사와 나는 아주 잠깐 눈을 마주쳤다. 어떤 것들은 변해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최 변호사는 헛기침을 했다. 이 질문은 무관합니다. 계약서는 존재합니다.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이혼에서 자산 분배를 규정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제안은 그러한 매개 변수를 고려할 때 관대한 것입니다.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대답했다. 제 의뢰인은 3일 이내에 답변할 것입니다. 하루. 민준이 즉시 반박했다. 집에 관심 있는 구매자가 있어. 이걸 해결해야 해. 물론 그랬다. 민준은 항상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긴급하게 행동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끝없이 지연시켰다. 3일은 표준적인 직업적 예의입니다. 박 변호사가 주장했다. 특별히 서두를 이유가 없는 한 말이죠. 그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고 의심의 씨앗을 심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되었다. 민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을까? 자산을 옮기고 있었을까? 그가 실제로 그랬다는 사실, 즉 이혼을 발표하기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그 순간을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다. 최 변호사는 민준을 흘끗 보았고 그는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3일. 하지만 이 제안은 그때 만료돼. 세련된 사무실 건물을 나서면서 박 변호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 긴장했어요. 당신이 혼전 계약서를 읽었냐고 물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봤어요? 읽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확인했다. 민준 씨는 자기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든지 위임해요. 아마 12년 전에 훑어보고 그 후로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박 변호사가 시계를 확인했다. 다른 약속이 있지만 내일 만나서 우리의 반대 제안에 대해 논의하죠. 반대 제안이요? 내가 되물었다. 그냥 일몰 조항을 발동하는 거 아니었어요? 박 변호사의 표정이 약삭빠르게 변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그가 다른 근거로 혼전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무엇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보죠. 그를 좀 애태우게 만들어요. 나는 집으로 운전하면서 이 접근법을 고려했다. 아니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 집으로. 그 구별은 중요했다. 12년 동안 나는 그 집을 우리 집으로 만들기 위해 마음을 쏟았지만 민주는 그것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또 다른 자산으로 되찾아갔다. 진입로로 들어서자 나는 익숙하지 않은 차가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쌀쌀한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내려간 세련된 컨버터블이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깨닫자 위장이 꽉 조여왔다. 아니나 다를까. 안으로 들어서자 내 주방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민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고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그는 내가 아직 살고 있는 우리 집에 그녀를 데려왔다. 나는 물러나서 대결을 피할까 생각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이곳은 여전히 법적으로 내 거주지였다. 나는 침입자처럼 슬금슬금 돌아다니기를 거부했다. 심호흡을 하고 나는 내가 골랐던 단단한 나무 바닥 위를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주방으로 걸어갔다. 내가 문가에 나타나자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문가에서 민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아일랜드 식탁에 서 있었다. 그의 옆 바스툴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는 회사 행사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유나, 그의 비서. 그녀의 긴 생머리는 어깨 주위로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화장은 완벽했으며 그녀의 원피스는 캐주얼했지만 분명히 비쌌다. 그녀는 어른 옷을 입고 분장 놀이를 하는 대학생처럼 보였다. 서연아. 민준이 놀라움과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집에 있을 줄은 몰랐어. 집? 그가 한 말이 가슴을 찔렀다. 분명히. 내가 대답했고 내 목소리는 내가 느낀 것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 연말 파티 때 뵌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코트 보관을 도와주셨죠. 그 젊은 여자는 얼굴을 붉힐 만큼의 예의는 있었고 그녀의 눈은 민준에게로 향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김서연입니다. 내가 정정하며 나를 놀라게 한 자신감으로 내 원래 성을 되찾았다. 혼란스러우실 만도 하죠. 민준의 턱이 굳어졌다. 서연아, 우리 막 떠나려던 참이었어.
유나 씨가 내 사무실에서 서류 좀 가져가야 했거든. 나는 와인잔과 내 서빙보드에 놓인 치즈와 크래커 접시를 빤히 쳐다보았다. 꽤 근사한 업무 점심이네요. 여긴 아직 내 집이야. 민준이 버럭 소리쳤고 그의 평정심이 무너졌다. 네 허락을 받을 필요 없어. 물론이죠. 비록 당신 변호사가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부부 공동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대해 조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지만요. 나는 가볍고 대화적인 어조를 유지했다. 판사님들은 그런 종류의 일을 못마땅해 하는 경향이 있죠. 유나는 불편함이 역력한 채 갑자기 일어섰다. 민준 씨, 우리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서류는 다른 때에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 그가 어깨를 펴며 주장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나는 얇게 미소 지었다. 내가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단지 이혼 소송에서는 외양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죠. 최 변호사님이 설명했듯이 말이에요. 그의 변호사를 언급하자 민준의 저항심이 뚫리는 것 같았다. 그는 와인을 비우고 불필요한 힘으로 잔을 내려놓았다. 좋아, 사무실에서 계속하지. 그는 카운터에서 몇 개의 폴더를 챙겨 유나의 허리 아래쪽에 소유권을 주장하듯 손을 얹었다. 기다리지 마. 그 유치한 작별 인사는 몇 주 전이었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이제는 거의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차피 오늘 저녁에 나갈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윤 회장님 댁과 저녁 식사해요. 민주는 잠시 멈췄고 그의 표정이 변했다. 윤 회장님 댁, 그가 몇 달 동안 공들여온 잠재적 투자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위한 발표 자료 준비를 도왔고 그들의 관심사를 조사했으며 첫 만남을 위한 완벽한 레스토랑까지 제안했다. 윤 회장님 댁. 그가 반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불확실성이 스며들었다. 왜? 사모님께서 전화하셨어요.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우리 대화가 그리웠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카운터 위에 꽃병을 조정하며 무심한 척했다. 최근 회의에 내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셨나 봐요. 그것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사모님은 연락을 해왔지만 우리 별거 소문을 듣고 내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 미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저녁 식사 초대는 내가 한 것이었다. 박 변호사가 격려했던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 그의 사업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녀가 조언했다. 당신이 그의 성공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세요. 민준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무슨 속셈이야. 서연아? 속셈? 아무것도. 그냥 우정을 유지하는 것뿐이야. 나는 유쾌하게 미소 지었다. 준비해야겠어. 오후 잘 보내. 그들이 떠나자 나는 유나가 윤 회장님이 누구예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고 이어서 민준이 퉁명스럽게 지금은 안 돼 라고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다시 집에 혼자 남게 되자 나는 잠시 만족감을 느꼈다. 그가 이혼하고 싶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민준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가 정말로 자신이 믿는 것처럼 무적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결의를 북돋웠다. 민준은 부분적으로는 내 보이지 않는 노동, 내 네트워킹, 내 연구, 내 사회적 지능 위에 그의 성공을 쌓았다. 그는 수년 동안 내 기여를 무시했고 이제는 최소한의 결과로 나를 버릴 수 있다고 가정했다. 우리 혼전 계약서의 7페이지가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 나는 그가 계속해서 나를 과소평가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그가 모든 힘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멀리 갈 의향이 있는지 드러내도록.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가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확실히 그를 애태울 때가 됐어요. 그녀의 답장은 즉시 왔다. 완벽해요. 이제 우리는 혼전 계약서 이상의 지렛대를 갖게 됐어요. 내일 우리는 공격에 나섭니다. 나는 윤 회장님 댁과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다. 이상한 평온함이 내게 자리 잡았다. 12년 동안 나는 강민준의 아내였고 내 자신의 필요와 야망을 종속시키면서 그의 세계를 조심스럽게 관리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폄하되기를 거부하는 사람. 민준이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윤 회장님 댁과의 저녁 식사는 내가 희망했던 것보다 더 잘 진행되었다. 미술 사학자 배경을 가진 사모님은 민준이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상 민준의 친구라기보다는 내 친구에 가까웠다. 민준의 사업 만찬 동안 보통 과묵했던 윤 회장님은 대화가 그의 열정인 건축 보존으로 바뀌자 마음을 열었다. 민준은 윤 회장님의 투자 결정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루한 자선 사업이라고 일축했던 주제였다.
서연 씨의 통찰력이 그리웠어요. 우리가 디저트를 먹으며 머무는 동안 윤 회장님이 말했다. 민준 씨의 발표는 서연 씨의 인간적인 손길이 없으면 예전 같지 않아요. 나는 와인을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며 내 대답을 저울질했다. 몇 가지 개인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사모님의 손이 내 손을 잠시 덮었다. 민준 씨가 지난주 호프만 자선 갈라에 비서를 데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눈에 띄더군요. 그 이미지는 예상치 못한 힘으로 나를 덮쳤다. 민준과 유나가 내가 수년간 조직하는 것을 도왔던 연례갈라에 참석하여 내가 아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아마도 실패한 결혼에 대한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을 상처 입은 당사자로 묘사하는 모습. 내 손가락이 와인잔 줄기를 꽉 쥐었다. 그랬을 것 같네요. 나는 쓴맛보다는 위험을 지키려 애쓰며 간신히 말했다. 그리고 네, 우리는 이혼 중이에요. 윤 회장님은 아내와 눈을 마주쳤다. 민준 씨는 원만하게 헤어진다고 말했어요. 내가 억누르기도 전에 놀란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가 그렇게 말했나요? 그게 정확한 묘사는 아닌 것 같군요. 사모님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민준 씨와 저는 원만함과 공정함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고 해두죠. 나는 어깨를 펴고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박 변호사의 조언을 기억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문제로 두 분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묻고 있는데 부담이 될 리가요. 윤 회장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반박했다. 서연 씨, 민준 씨가 믿는 것과는 달리 우리와 대개 관계는 결코 사업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의 전문성, 당신의 관점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내 안에 차가운 무언가를 따뜻하게 했다. 수년 동안 민주는 그의 사업 관계가 섬세하고 그의 신중한 관리에 달려있으며 내 역할은 유쾌하지만 대부분 보이지 않는 그의 재정적 마법에 대한 지지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지 몰랐던 인정처럼 느껴졌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내가 인정했다. 특히 지금은요. 사모님은 나를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았다. 우리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나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저녁 식사 대화만으로도 충분해요. 내가 민준 씨의 곧 전처가 될 사람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만으로도요. 당신은 항상 그 이상이었어요. 사모님이 나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 말하자면 남편과 나는 북촌 아트센터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배경을 가진 컨설턴트가 필요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북촌 아트센터는 윤 회장님 부부가 철거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구입한 역사적인 랜드마크였다. 진심이세요? 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역사적 중요성과 현대적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고려사항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건축사와 박물관 큐레이션이라는 당신의 이중 배경은 당신을 독보적으로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요. 그것은 꿈의 기회였다. 정확히 민준이 그의 경력을 지원하는데 집중하라고 설득하기 전에 내가 추구하고 싶었던 종류의 프로젝트였다. 그가 경시했던 바로 그 전문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종류의 일. 영광입니다. 나는 내 열정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비록 제가 방금 박물관에서도 직책을 수락했다는 점을 언급해야겠지만요. 더 좋죠. 사모님이 환하게 웃었다. 이건 별도의 컨설팅 계약이 될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전일제 헌신이 아니라 당신의 특정 전문성을 원해요. 저녁 식사를 마칠 무렵 우리는 아트센터 프로젝트에 대한 내 참여의 기본 매개 변수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나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 즉 목적의식을 느끼며 집으로 운전했다. 민준의 야망을 지원하는 반영된 목적이 아니라 내 교육, 내 열정, 내 능력에 뿌리를 둔 나 자신의 목적.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의 차가 진입로에 있었다. 나는 잠시 블록을 한 바퀴 돌아 불가피한 대결을 미루는 것을 고려했다가 그 생각을 버렸다. 이곳은 여전히 법적으로 내 거주지였다. 나는 침입자처럼 슬금슬금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재에서 서류에 둘러싸여 위스키 한 잔을 팔꿈치 옆에 둔 그를 발견했다. 내가 문가에 나타나자 그의 눈이 좁아졌다. 저녁은 어땠어? 그가 물었고 그의 무심한 어조는 어깨의 긴장감과는 달랐다. 좋았어요. 윤 회장님 부부가 안부를 전해달래요. 나는 그가 자신의 성역으로 여기는 곳에 들어가지 않고 문틀에 기댔다. 그랬겠지. 그가 불필요하게 서류를 뒤적였다. 정확히 무슨 얘기를 나눴어? 미술, 건축, 그들의 새로운 아트센터 복원 프로젝트요. 나는 잠시 멈추고 순간을 늘렸다. 그들이 저를 컨설턴트로 고용했어요. 민준의 머리가 획 돌아갔고
놀라움이 가려지기 전에 드러났다. 넌 그럴 자격이 없어. 그 무시는 몇 주 전이었다면 나를 무너뜨렸을 것이다. 이제는 그가 나를 얼마나 가치 없게 여겼는지에 대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사실 있어요. 제 석사 학위는 미술사이고 수년간 박물관 큐레이션 분야에서 일했어요. 나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했다. 윤 회장님 부부는 제 자격을 특별히 언급했어요. 예의상 한 제안이겠지? 민준이 비웃었다. 우리 상황 때문에 그냥 너한테 잘해주는 거야. 유나 씨도 그런 경우였나요? 예의상 고용한 거예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달라. 유나는 실제 기술이 있어. 그 무심한 잔인함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2년을 함께 했는데 그는 내 교육, 내 전문성, 내 지능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었다. 윤 회장님 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말했다. 특별 소장품 책임자 자리를 제안한 박물관 이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민준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어쩌면 존경심의 힌트까지도 곧 계산으로 대체되었다. 이혼 합의를 협상하는 와중에 2개의 일자리 제안이라. 편리한 타이밍이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내가 당신의 경력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다면 몇 년 전에 추구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에요. 민주는 내가 까다롭게 군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후견인 같은 어조를 채택하며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넌 저녁 파티 몇 개를 조직하는 걸 도왔고 내 고객 아내들과 잡담을 나눴을 뿐이야. 그건 내가 했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을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달라. 내 안에서 솟아오른 분노는 하얗게 뜨거웠고 명료했다. 내가 그의 발표 자료를 편집하느라 보낸 모든 밤늦은 시간. 그가 개인적인 관심사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조사했던 모든 고객, 내가 키워온 모든 인맥을 그가 사업에 활용했다. 내가 찾아내고 복원하고 가치를 높였지만 그가 공을 가로챈 모든 투자 부동산,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나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당신의 성공에 아무런 가치 있는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요? 네가 돕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가 약간 물러섰다. 단지 내 역할이 지원적이었지 필수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렇다면 제가 2 직책을 모두 수락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으시겠네요? 나는 얇게 미소 지었다. 제 전문성이 당신의 세계에 그렇게 불필요하다면요? 민준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의 사업적인 마음은 분명히 재계산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의 수입이 있다면 그것은 이혼 합의, 우리의 상대적인 재정 상태, 그가 나를 의존적인 주부로 만들어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사실 좋은 생각이야. 그가 부드럽게 방향을 틀었다. 이것은 네가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바로 그래서 내 합의 제안이 관대한 것 이상인 이유지. 5천만 원은 네가 전문적으로 자리 잡는 동안 쿠션을 제공해 줄 거야. 바로 거기 민준의 진정한 재능이 있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이익에 맞게 재구성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각도를 찾는 것. 참 사려 깊으시네요. 나는 그의 무시가 얼마나 깊이 상처를 주었는지 그가 보지 못하도록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박 변호사가 내일 그 제안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제시할 거예요. 합리적인지 확인해. 그가 경고하며 서류로 돌아섰다. 최 변호사는 인내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내가 그의 서재를 나서자 박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서 휴대폰이 울렸다. 내일 오후 2시 회의 확정. 우리의 첫 번째 카드를 보여줄 시간이야. 우리의 첫 번째 카드. 우리의 모든 패가 아니었다. 나는 전략적인 접근법에 미소 지었다. 민주는 항상 나를 과소평가했고 내가 그의 투명한 야망과 제한된 감정 범위를 공유한다고 가정했다. 그는 내가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를 지켜보며 배웠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내 자신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의 전술을 흡수했다는 것을. 내일은 그가 내가 정말 누구였는지 발견하는 첫 번째 교훈이 될 것이다. 그리고 7페이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때가 되면 우리의 궁극적인 비장의 카드. 그날 밤 나는 몇 달 동안 내 변함없는 동반자였던 배신의 아픔이 아니라 이상한 기대감으로 잠이 들었다. 민준이 화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혼하고 싶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다음에 올 일에 대해 흥분 같은 것을 느꼈다. 내가 그를 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비록 내 가장 어두운 순간에는 그 생각이 매력적이긴 했지만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치를 위해 그가 이제 독점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삶을 구축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인정을 위해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나는 너무 오랫동안 제쳐두었던 내 자신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중립지대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성역이었다. 나는 회의 전 전략 세션을 위해 일찍 도착했고 지난 이틀 동안 모은 문서가 담긴 서류 가방을 움켜쥐었다. 우리 집을 위해 내가 선택한 예술품의 감정서,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한 내 기억 기록, 민준이 고객관계 확보에 있어 내 역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이메일들이었다. 바쁘셨네요. 박 변호사가 만족스럽게 말하며 자료들을 그녀의 책상 위에 펼쳤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민준 씨의 그림자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내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지 잊고 있었어요. 내가 인정했다. 이 기록들을 모으는 것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박 변호사는 제주도 별장 매매 계약서에 민준과 나란히 내 서명이 있는 문서를 가리켰다. 그가 지금은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별장이었다. 특히 이거요. 당신이 공동 매수자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가 독점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는 내가 단지 그의 아내로서 서명했을 뿐이고 그가 모든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할 거예요. 이것만 빼고요. 그녀는 내 개인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은행 명세서를 들어 올렸다.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었다. 당신은 매매 가격의 30%를 당신의 고유재산에서 제공했어요. 그건 단지 지원적인 것 이상이죠. 그 인정은 민준의 무시 속에서 숨쉬던 몇 년 만의 산소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결혼 생활 동안 인정을 위해 더 열심히 싸웠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준은 내 우려를 불안감이나 배은망덕함으로 재구성하는 데 능숙했다. 이제 박 변호사의 명확한 평가로 나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조종당했는지 알 수 있었다. 오늘 우리의 전략은 뭐죠? 나는 당면 과제에 다시 집중하며 물었다. 일몰 조항을 드러내지 않고 당신의 상당한 기여를 확립하는 반대 제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다. 민준 씨가 다른 근거로 혼전 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멀리 협상할 의향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강압, 실질적인 불공정, 서명 당시 적절한 대리인 부재 같은 것들이요. 그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할 거예요. 물론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그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녀는 문서들을 일관성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모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 씨가 혼전 계약서의 유효성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의 마지막 폭로는 더 충격적일 거라는 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략을 이해했다. 민준은 자신의 입장을 위해 혼전 계약서에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단호하게 의존해야 했다. 그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마침내 7페이지를 공개했을 때 그의 사건에 관해 또 다른 못을 박는 셈이었다. 만약 그가 오늘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면요. 내가 물었다. 이걸 그냥 끝내기 위해서요. 박 변호사의 미소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준 씨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같은 남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타협하지 않아요.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최 변호사의 비서가 정확히 이 시에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민준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과시적인 지루함으로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들어올 때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너무나 투명해서 거의 웃음이 나올 뻔한 권력 과시였다. 우리 일정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어조로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관대한 제안에 대한 답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테이블 건너편으로 문서를 밀었다. 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대안 합의를 제안합니다. 민주는 마침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의 변호사가 우리의 반대 제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최 변호사의 눈썹이 페이지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뛰었지만 나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그가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한 후 선언했다. 당신의 의뢰인은 주 거주지 가치의 절반, 제주도 부동산의 30%, 강민준 씨의 투자 포트폴리오 일부, 그리고 배우자 부양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는 이 모든 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는 박 변호사가 부드럽게 반박했다. 제 의뢰인이 결혼식 일주일 전 상당한 시간적 압박 속에서 독립적인 법률 대리 없이 서명한 것입니다. 그 강제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유지하던 무관심을 깨고 짜증을 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서연이는 그 계약서를 검토할 모든 기회가 있었어.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기로 선택했지. 당신이 그게 형식일 뿐이라고 나를 안심시켰기 때문이에요. 내가 끼어들었고 뱃속의 떨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이 우리 공동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필요 없을 표준적인 보호 장치라고요. 우리가 이룬 것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건 민준이 말을 시작하다가 최 변호사를 쳐다보며 말을 멈췄다. 그건 관련 없어. 네가 서명했잖아. 그걸로 끝이야. 박 변호사는 의도적인 평온함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다. 서명 상황은 잠시 제쳐두고 제 의뢰인이 결혼 생활과 강민준 씨의 사업 성공에 기여한 바를 살펴보죠. 다음 20분 동안 그녀는 내가 모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우리 부동산에 대한 나의 재정적 기여, 고객 관계 확보 및 유지에 대한 나의 직접적인 역할, 내가 조직한 출장, 내가 제작을 도운 발표 자료, 내가 찾아낸 투자 기회들. 새로운 문서가 나올 때마다 민준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이 중 어느 것도 혼전 계약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최 변호사가 주장했지만 그의 자신감이 덜 절대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이러한 기여들은 훌륭하지만 결혼의 맥락 안에서 그리고 기존 계약에 대한 완전한 인지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집행 불가능할 수도 있는 계약이죠. 박 변호사가 반복했다. 법원은 수년간 가족의 부와 성공에 기여한 후 한 배우자를 아무것도 없이 남겨두는 계약의 실질적인 불공정성을 점점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다. 이건 말도 안 돼. 서연이는 자기가 뭘 서명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내 사업이 별개라는 걸 이해했지. 다른 모든 건 그냥 아내로서의 의무일 뿐이야. 그 무시하는 표현은 공중에 떠 있었고 그 무심한 성차별주의는 아마도 민준이 의도했던 것보다 그의 진정한 관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최 변호사는 그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제 의뢰인이 의미하는 바는 변호사가 부드럽게 가로챘다. 김서연 씨의 기여가 감사하지만 고액 자산가의 결혼에서 배우자의 전형적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이 유효한 혼전 계약서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박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제 의뢰인은 결혼 생활과 강민준 씨의 성공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고려할 때 초기 제안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거부합니다. 우리의 반대 제안은 그러한 기여에 기초한 더 공평한 분배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분명히 말씀드리죠. 최 변호사가 반박했다. 강민준 씨는 이 반대 제안이 양 당사자가 12년 전 자발적으로 서명한 혼전 계약서에 직접적으로 위배됨으로 거부합니다. 나는 변호사들이 공식적인 성명을 교환하는 동안 민준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는 화가 났지만 그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이전에는 없었던 불확실성의 깜빡임. 처음으로 그는 이것이 자신이 상상했던 간단하고 깨끗한 결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 박 변호사가 제안했다. 우리 모두 입장을 재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민준 씨는 혼전 계약서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검토하여 그 조항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그 제안은 민준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눈이 약간 좁아졌고 우리가 그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 분명히 궁금해했다. 그것은 바로 박 변호사가 심고 싶었던 의심의 씨앗이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반대 제안을 검토하고 일주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길 때 민준이 갑자기 나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서연아, 이 적대적인 접근법은 너답지 않아. 내가 결혼했던 합리적인 여자는 어디 갔어? 그 질문은 나에게 너무나 심오하게 아이러니하게 다가와서 나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깨어났어, 민준 씨. 마침내 깨어났다고. 건물 대리석 로비 밖에서 박 변호사의 전문적인 태도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내가 그에게 혼전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라고 제안했을 때 그의 얼굴 봤어요? 그가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동의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박 변호사가 나를 안심시켰다. 최 변호사가 실제로 계약서를 더 자세히 검토하면 그 스스로 일몰 조항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죠. 2단계. 재정정보 공개 절차. 민준이 우리의 반대 제안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우리는 공식적인 법적 경로를 사용하여 모든 자산, 계좌, 거래에 대한 완전한 문서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이혼에서든 표준 절차였지만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목적을 수행했다. 민준이 숨기고 있을 수 있는 자산을 찾아내고 그의 주요 방어 수단으로서 혼전 계약서에 대한 그의 의존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 공개하기 전에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7페이지 말이에요. 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물었다.
먼저 그들이 반대 제안에 응답하게 둬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다. 민준 씨가 혼전 계약서를 자신의 입장 근거로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거부하면 우리는 일몰 조항을 터뜨리는 거죠. 혼전 계약서의 유효성에 대한 그 자신의 문서화된 주장은 그가 10년 후 만료를 포함한 모든 조항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 전략은 완벽하게 이치에 맞았다. 하지만 나는 이상한 망설임을 느꼈다. 그 효과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의 기여 무시를 받아들였던 여자, 그의 경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에서 물러섰던 여자, 자신을 단지 아내라고 믿었던 여자. 그녀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더 강하고, 더 명확하고, 더 결단력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재정적 권리뿐만 아니라 자존감까지 되찾고 있는 누군가. 우리가 내 차에 도착했을 때 박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 서연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이게 끝나면 민준 씨가 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당신은 이 이혼에서 실제로 무엇을 원하나요? 그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나는 전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 인정을 원해요. 내가 마침내 말했다. 재정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그 이상으로 민준 씨가 내가 우리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어 동등한 파트너였지. 그가 편리할 때 버릴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박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법원은 자산을 나눌 수는 있지만 인정이나 반성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알아요, 그랬어요. 우리의 법적 책략의 결과가 어떻든 민주는 아마도 그의 배신의 깊이나 그가 버린 것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깨달음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했다. 나는 그의 인식을 통제할 수 없었고 오직 그에 대한 내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계속했다. 나는 또한 새로운 것을 만들 자유를 원해요. 박물관 직책, 윤 회장님 대과의 아트센터 프로젝트. 그것들은 나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내가 민준 씨를 위해 보류했던 삶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걸 위해 싸우죠. 박 변호사가 내 팔을 부드럽게 쥐었다. 제약 없이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요. 집으로 운전하면서 내 생각은 민준이나 혼전계약서 혹은 임박한 법적 싸움에 있지 않았다. 그것들은 북촌 아트센터 프로젝트, 박물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컬렉션, 강민준의 아내라는 것과 아무 관련 없는 내 앞에 펼쳐지는 가능성들에 있었다. 우리 결혼이 파탄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7페이지는 나에게 재정적 안정을 줄 것이었지만 나는 이미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우리의 반대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정확히 일주일 후에 도착했다. 내가 박물관에서 다가오는 직책을 위해 특별 소장품 목록을 검토하고 있을 때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그녀가 서두 없이 말했다. 완전한 거부. 최 변호사는 혼전 계약서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15페이지짜리 서한을 작성했고 여러 판례를 인용했어요. 내가 살펴보고 있던 카탈로그를 내려놓자 손이 약간 떨렸다. 그래서 민준 씨는 더 강하게 나가네요. 3배는 더 강하게요. 서한에는 인용하자면 강민준 씨의 입장은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양 당사자가 체결한 혼전 계약서에 근거하며 이는 결혼 해소 시 자산 분할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확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가 직접 썼더라도 이보다 더 좋은 발판을 마련해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정확해요.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혼전 계약서가 자신의 입장의 유일한 근거라고 기록에 남겼어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체스 기사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체크메이트를 보는 조용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때가 됐어요, 서연 씨. 7페이지를 공개할 시간이에요. 몸에 열이 확 올랐다. 기대감, 정당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이것이 우리가 쌓아온 순간이었지만 갑자기 압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작게 나왔다. 이미 내일 아침 송 부장판사님과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어요. 양 당사자 모두 출석해야 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준비됐어요. 서연 씨? 일단 이걸 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준비됐나? 그 질문은 내가 민준과는 아무 관련 없는 나의 새로운 직업적 보금자리인 박물관 기록 보관실을 둘러볼 때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나는 이미 진행 중인 윤 회장님 댁과의 아트센터 프로젝트를 생각했다.
내가 찾았지만 아직 민준에게 말하지 않은 새 아파트. 그는 여전히 내가 갈 곳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내 목소리는 이제 더 강해졌다. 준비되고도 남았죠. 그날 저녁, 집에서 개인 물품 몇 가지를 더 챙길 때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서 휴대폰이 울렸다. 최 변호사가 네가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고 하던데.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 거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가 궁금해하게 돌아. 그가 밤새 우리가 내일 무엇을 제시할지, 어떤 증거를 찾아냈을지 생각하게 돌아. 한 번만이라도 내가 몇 달 동안 겪었던 불확실성을 느끼게 돌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과 법정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송 부장판사가 7페이지를 소리내어 읽을 때 민준의 얼굴을 계속 상상했다. 그는 충격을 받을까? 화를 낼까? 그는 그 조항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려 할까? 아니면 마침내 단 한 번만이라도 그가 한수졌다는 것을 인정할까? 새벽이 밝았을 때 나는 이미 가장 자신감 있는 옷차림으로 차려입고 있었다. 민준이 몇 년 동안 나를 위해 골라준 디자이너 옷이 아니라 박물관 면접을 위해 구입한 맞춤 네이비 슈트였다. 박 변호사는 민준이 어떻게 반응하든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나에게 코치했다. 판사님은 두 분 다 지켜볼 거예요. 그녀가 경고했다. 감정 조절이 중요해요. 법정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작고 더 친밀했다. 박 변호사와 내가 들어섰을 때 민준과 최 변호사는 이미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민준의 시선이 내게 고정되었고 의문을 품고 있었으며 무심한 자신감을 보이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긴장감이 보였다. 은발에 꿰뚫어보는 눈과 수십 년의 경험이 얼굴에 새겨진 송 부장 판사는 신속한 효율성으로 심리를 시작했다. 이것이 강민준, 김서연 이혼 소송의 긴급 동의안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가 파일을 검토하며 말했다. 박지현 변호사, 당신이 이 심리를 요청했으니 진행하세요. 박 변호사는 전문적인 평온함의 화신처럼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희는 더 이상의 협상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모든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당사자들의 혼전 계약서 조항에 법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앞으로 몸을 움직였다. 재판장님, 저희는 혼전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간과된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 변호사가 동요하지 않고 계속했다. 그녀는 계약서 사본 세부를 가지고 판사석으로 다가갔다. 하나는 판사를 위한 것, 하나는 최 변호사를 위한 것으로 관련 부분은 강조 표시되어 있었다. 재판장님의 주의를 7페이지, 16조 2항으로 환기시키겠습니다. 송 부장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조용히 그 부분을 읽자 맥박이 빨라졌다. 그녀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냉정한 법관으로부터의 유일한 놀라움의 표시였다. 최 변호사, 이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녀가 물었다. 최 변호사는 이미 필사적으로 7페이지를 넘기고 있었고 강조 표시된 텍스트를 찾자 평정심을 잃었다. 그는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훑어보았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아, 재판장님, 제 의뢰인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송 부장판사가 허락했고 그녀의 어조는 그녀가 특별히 감명받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나는 최 변호사가 민준에게 몸을 기울여 문서를 가리키며 긴급한 속삭임으로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의 표정은 혼란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계약서를 움켜쥐고 그 조항을 직접 읽자 순수한, 가려지지 않은 분노의 섬광으로 변했다. 일몰 조항, 10년 만료, 그가 칼처럼 휘두르던 혼전 계약서의 완전한 무효화. 민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법정 건너편에서 내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12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완전히 기습당한 강민준. 재판장님, 최 변호사가 정신을 차리고 시작했다. 이 조항은 저희 검토에서 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과되었다고요. 송 부장판사가 무미건조하게 반복했다. 전체 계약이 결혼 10년 후에 무효가 된다고 명시한 조항이 당신과 당신의 의뢰인 모두에게 간과되었다고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지만 최 변호사는 어쨌든 대답을 시도했다. 이 문구는 이례적입니다. 재판장님, 현대 혼전계약서에서는 표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민준 씨가 이 절차에서 지배적인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인용한 문서의 7페이지에 평이한 한국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안경 너머로 민준을 보았다. 강민준 씨,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위해 전적으로 의존해온 계약서의 이 조항에 대해 몰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주는 타격에도 불구하고 사업가적인 페르소나를 내세우며 몸을 곧게 폈다. 재판장님, 이 조항은 제가 초안을 검토한 후에 추가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결코. 강민준 씨. 판사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서명 후 문서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심각한 주장입니다. 최 변호사는 민준의 팔에 경고의 손을 얹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단지 12년 전 계약서가 작성될 때 구체적으로 논의한 기억이 없는 조항에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문서를 다시 검토했다. 그 조항은 글꼴, 서식, 위치면에서 나머지 계약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의 증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양 당사자의 간인이 7페이지를 포함한 각 페이지에 찍혀 있습니다. 판사가 평가를 계속하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것은 바로 박 변호사가 예측했던 그대로였다. 민준이 자신의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혼전 계약서를 주장한 것이 이제 그를 결코 주에 깊게 읽지 않았던 조항을 포함한 모든 조항을 받아들이도록 덫에 걸리게 했다.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송 부장판사가 결론을 내렸다. 혼전 계약서는 실제로 무효이며 10년의 기간을 약 2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는 혼전 계약서의 제한을 참조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그녀는 두 법무팀 사이를 흘끗 보았다.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0일 후에 후속 심리를 잡아 진행 상황을 검토하겠습니다. 패정합니다. 망치 소리와 함께 12년의 결혼 생활과 3개월의 쓰라린 이혼 소송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민준이 뚫을 수 없는 방패처럼 과시했던 혼전 계약서는 이제 무관했다.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집, 투자, 별장,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그의 회사 지분. 민준은 최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억제된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가 마침내 나를 다시 쳐다보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너는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어.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지만 나는 어쨌든 대답했다.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개인 소지품과 아반떼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한 바로 그날 알게 됐어요. 그때 말할 수도 있었잖아. 대신 당신은 내가 혼전 계약서가 당신을 완전히 보호해준다고 믿게 놔뒀어요. 내가 그의 말을 끝맺었다. 당신이 우리 결혼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당신의 성공에 대한 내 기여가 중요하다고 내가 믿게 놔둔 것처럼요. 잠시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그 대칭성에 대한 인식, 그가 자신의 덫에 얼마나 철저하게 걸렸는지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그러다 그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김서연. 근처에서 듣고 있던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사실 강민준 씨, 법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거의 끝났습니다. 혼전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제 모든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감독할 것이며 김서연 씨의 당신 성공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고려할 때 거의 동등해야 합니다. 민주는 갑자기 일어서서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남자의 자동적인 정확성으로 재킷 단추를 채웠다. 최 변호사, 우리의 선택지에 대해 논의해야 해. 그가 이미 문으로 향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들이 떠나자 박 변호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돌아섰다. 축하해요, 서연 씨. 1단계 완료. 1단계요? 나는 아드레날린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지쳐서 되물었다. 혼전 계약서를 무효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이제 우리는 강한 입장에서 실제 합의를 협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다른 날의 일이에요. 법원 밖에서 봄 햇살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전투는 승리했다. 민주는 싸울 것이다. 물론 그럴 것이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절대적인 우위의 위치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박물관의 윤 관장님에게서 문자가 와서 휴대폰이 울렸다. 어떻게 됐어? 나는 답장을 입력하며 미소 지었다. 혼전 계약서는 무효야. 이제 모든 게 달라져. 그녀의 답장은 즉시 왔다. 오늘 밤 축하 저녁 식사. 부서 전체가 새 책임자를 제대로 환영하고 싶어해. 그 초대는 햇살보다 나를 더 따뜻하게 했다. 3개월 전 민준이 화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혼하고 싶다고 발표했을 때 나는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표류했다. 이제 나는 되찾은 경력,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동료들, 나를 흥분시키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속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다. 정말 좋아요. 내가 답장했다. 7시 괜찮아요. 지갑에 휴대폰을 다시 넣을 때 나는 주차장 건너편 그의 차 옆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12년 동안 나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 표정을 조절했다. 그가 승인을 기대할 때 미소 짓고, 그가 지원이 필요할 때 유쾌한 중립을 유지하고, 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숨겼다. 이번에는 나는 단지 그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하며 그가 진실을 보게 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고, 그의 지원 시스템이 아니었고, 그의 가치 평가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차에 타서 운전해 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남아 그 순간을 음미했다. 더 많은 협상, 더 많은 법적 책략. 민준이 나에게 빚진 것을 재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최소화하려는 더 많은 시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학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 그는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나의 무지, 나의 수능, 나의 가치에 대한 그의 정의에 대한 나의 수용에 의존했다. 대신 나는 7페이지와 내가 이제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모든 선택에 명확하게 쓰여 있는 나 자신의 정의를 발견했다. 이 이혼에서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고 그것이 전부였다.